28화 주제는 학원물로 정해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다른 주제여도 학원물인 작품들이 꽤 나오긴 있었죠. 했죠. 네네. 이번에 누가 추천한 거였죠? 제가 추천했어요. 양치님. 뭐 특별히 딱 하고 싶은 작품이 있어서 추천을 하셨나요? 그렇다기보다 저희 연말 결산 때도 말했지만 묵은지를 처리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때 선인장님이 다른 주제를 추천하신 게 있었는데 좀 생소한 걸 추천을 하셔가지고 우리 집에 그런 작품이 있나 해서 이제 책들을 좀 살펴봤었어요. 네. 근데 그때 두 분한테 이제 카톡으로도 보내드렸었는데 책 두 권이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꽂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권이 서남여고 탐정단 방과 후의 미스테리 이 책하고 방과 후는 미스터리와 함께라는 히가시가와 구야 소설이 있었거든요. 그게 나란히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꽂혀져 있더라고요. 근데 둘 다 아직 안 본 거거든요. 한참 전에 사놓고. 그래서 이걸 주제로 하면은 둘 중에 하나는 보겠지 싶어가지고 학원물로 하자라고 주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사진 보고 이럴 거면 차라리 주제를 방과 후로 해보자 그런 이야기도 했었죠. 하지만 학원물로 했고, 그럼 주제를 제안하셨던 양치님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네, 저는 두 권 중에 서남여고 탐정단 가져왔고요. 서남여고 탐정단은 사실 아동문학 주제를 예전에 했을 때 선인장님이 추천을 해주셨었죠. 제가 아니고 양치님이 추천하신 거 아니었나요? 제가 추천했나요? 그때 선인장님이 맥커크 탐정단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더 읽어보면 좋을 책으로 서남여고 탐정단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잠깐 언급했었죠. 네. 역시 기억력은 장난아니다. 아니 왜 기억을 못 하시는 거죠? 나는 그게 너무 이상해. 있었던 일을 왜 기억 못 하는 거야? S와 N의 차인가? S와 N? 네. 이 진짜 메커니즘 궁금하다. 그래서 저는 선인장님이 추천하셨던 거를 양치님이 이야기한다는 게 좀 재밌더라고요. 네네. 네. 소설은 유난히 교복 리본이 말끔하게 묶인 아침이었다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학교를 가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안채율은 이게 굉장히 불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중학교 때부터 교복 리본이 계속 있어가지고 매번 이제 리본을 메고 등교를 하는데 매다 보면 그냥 좀 비대칭적으로 하잖아요. 그쵸. 이게 완벽하게 대칭적으로 이렇게 딱 떨어진 적이 이제까지 딱 두 번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하나는 오늘이고 바로 전에 일어났을 때는 자기가 외고 시험을 쳐가지고 떨어진 사람 중에 1등이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낙방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 추가 합격으로도 못했나요? 네네. 아이고. 그래서 뭔가 되게 불길하지만 어쩌겠습니까? 학교는 가야죠. 그래서 이렇게 학교를 가요. 채율이가 이제 학교를 가려면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야 되고, 지하철은 아파트 정문에 좀 더 가까운데 채율이 이제 사람들 많은 게 싫어가지고 언제나 샛길로 항상 가는데요. 그날따라 이렇게 가다 보니까 고무나무 옆에 이제 한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요 하면서 채율이를 불렀는데 보니까 이제 남자가 안대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길을 잘못 든 것 같은데 여기 땡땡땡 안과가 어디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땡땡땡 안과는 정문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아니고 정문 쪽에 있어요 하고 이렇게 몸을 돌리려는데 남자가 갑자기 확 이제 채율이를 낚아채는 거죠. 그리고 무서워. 입을 막고 채율이 팔을 이렇게 물어 뜯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그쵸. 갑자기 이제 장르가 호러가 됐는데 너무나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발버둥을 쳐도 남자가 꽤 오랫동안 이제 팔을 물어요. 채율이가 더 이상 반항을 하지 않았을 때 남자가 이제 채율이 입에 막대 사탕을 하나 딱 놔주고 도망을 갑니다. 예? 너무 충격적인데요? 네, 채율이는 공포는 둘째치고 무는 남자구나 라고 이렇게 깨닫는데요. 소문이 있었어요? 네, 무는 남자라고 최근에 출몰하는 변태인데 여학생들의 팔을 이렇게 물고 사라지는데 특이한 점은 이제 변장을 매번 해가지고 아무도 그 본 얼굴을 본 적이 없다라는 거랑, 그리고 다 물고 나서 애들 입에 이제 막대 사탕을 이렇게 넣어주고 가는. 너무 굉장히 불쾌해요. 싫죠. 진짜 너무 불쾌하네요. 그래서 너무너무 불쾌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물렸으니까 약간 상처도 나고, 그래서 어떡하지? 경찰에 갈까? 생각을 하는데 경찰에 가도 이제 피해가 뭐예요? 라고 하면은 그냥 팔을 물렸어요. 팔을 물렸어요 하면 경찰이 상대를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이 학예 보충 시작일이라는 걸 생각하고 학교에 가요. 채율이는.
이런 성실한 고등학생. 진짜 안타까운 지점이네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범죄인데 그쵸. 다만 그냥 팔을 물렸다는 정도는 경찰이 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할 거라는 거. 너무너무 저희는 이제 텍스트만으로도 끔찍하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실제로 경찰이 그렇게 반응할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그 채로 그냥 채유리는 가서 수업을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상처를 보면서 어떡하지? 양호실에 가서 그래도 소독을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채유리는 좀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뒤에 이제 앉은 학생이 보고 수업 시간에 갑자기 큰 소리를 야 한채율 너 무는 남자한테 당했냐?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친 거죠. 이런 눈치 없는 친구. 네, 그럼 이제 수업 중이던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선생님은 무는 남자가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그때부터 애들이 쌤 그 변태가요 막 이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아는 거를 이렇게 털어놔서 학교에서도 이제 사건을 알게 된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교장실에 그동안 이제 피해를 당했던 학생들이 다 불려가서 뭐 간단하게 진술을 하고 뭐 학교에서도 이제 정식적으로 그 사건을 인지하게 되고요. 그 후에 뭐 채율이는 별다른 일 없이 교실에 돌아와서 채율이는 친구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딴반 애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네가 천재 안채율인가? 이러면서 굉장히 연극적인 대사를 하면서 이렇게 찾아와요. 자네가 자네가. 그 고개를 들어봤더니 검은 안경을 쓰고 있고 레고 머리 같은 이제 단발머리를 하고 있는 여학생인데 본능적인 직감으로 피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피하지 못하고 이제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됐는데 내가 채율인데 뭐 이렇게 고개를 끄덕였더니 다른 여자의 세 명이 또 이렇게 몰려들어서 자기들은 서남여고 탐정단이다. 네가 이제 최근에 무는 남자한테 당했다라는 걸 안다. 우리 같이 복수해보지 않을래? 탐정단에 오거라 막 이런 식으로 조이너스 막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당연히 채율이는 관심이 없죠. 그래서 별로 관심 없다고 거절을 하려고 하는데 맨입으로 그런 건 아니다. 다 뇌물이 있다 하면서 너 안드레프 좋아하지? 라고 하면서 러시아 작가 소설집을 이렇게 내밀었어요. 아니 뭐야 사전조사까지 다 해도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채우리가 이렇게 딴청을 피우니까 딴청 부리지만 우리는 너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어 하면서 동영상을 읽지 않아 트는데요. 근데 동영상에 이제 채율이 어머니가 나와서 우리 채준이는 수학에 관심이 많고 채율이는 문학에 관심이 많아요 막 이러면서 요새는 러시아 문학에 빠져 있는데 안드레프의 뭐 거의 아이돌 좋아하듯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번역가가 되겠다네요 호호호 막 이렇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동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사실 그게 그냥 엄마의 생구라였거든요. 어머니의 바램이었을 뿐이구나. 네. 채율이는 쌍둥이 오빠가 있는데 안채준이라고 수학 천재입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카이스트도 들어갔고 지금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거예요. 고1 나이에. 그래서 엄마는 이제 뭐 어렸을 때 채준이를 어떻게 키웠다, 뭐 자율적으로 아이를 뭐 어떻게 했더니 애가 이렇게 자랐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책도 냈고 막 TV에도 나오고 막 강연도 나가고 막 이런 걸로 인지도를 쌓았는데. 그에 비해 이제 채율이는 너무 평범하니까 방송에 나가서 그런 거짓말을 한 거죠. 얘는 문학적인 재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채율이가 외고에 이렇게 진학하려고 했던 것도 저 엄마가 천재인 아들만 부둥부둥 하니까 주목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조금 있어서 외고에 들어가면 엄마가 좀 다르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외고에 진학을 했는데 떨어진 거죠. 떨어져서 엄마가 실망을 할까 막 되게 걱정해서 이렇게 집에 들어와서 엄마 나 외고 떨어졌어 라고 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안아주면서 채율아 괜찮아 이렇게 토닥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마음이 풀리려고 하는데 바로 이제 엄마가 외국 고등학교 그런 브로셔 같은 걸 갖고 오면서 엄마가 학교 다 알아놨어. 지금 가면은 도피성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1년만 학교에서 채우고 외국 가자 라고 이렇게 네, 딸한테 관심은 없는데 딸의 그런 진로가 자기 명성을 해치는 거는 조금 꺼려하는 타입으로 딸의 진로를 자기가 완전히 설계하고 싶어 하는 거죠. 더 큰 상처. 그쵸.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사정이 있는데 그 사정을 이제 애들 앞에서 다 털어놓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채율이는 그냥 그래 알았어 하면서 탐정단에 합류하게 됐는데요.
친구들은 정말로 얘가 러시아 그 작가를 좋아하는 줄 알고 뭔가 한번 출석할 때마다 한 장씩 이렇게 뜯어서 줘요. 예? 아, 무슨 미끼 같은 거예요? 한 권씩 주는 것도 네, 한 아니고. 번씩 주는 것도 아니고 한 장씩 뜯어서 이렇게 줘요. 아니 안 주니만 못하는.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죠? 참 그런 아이들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아이들입니다. 거기에 있는 탐정단은 몇 명이죠? 서남여고 탐정단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채유리를 제외하고 기존에 4명이 있었던 애들이고 모두 다 3반이었어요. 채유리랑 다른 반으로. 그래서 리더는 윤미도라는 아까 레고머리 아이고요. 그 학원물이나 뭐 추리소설, 추리만화에서 우리 학교 탐정단을 만들겠어 이런 소재들이 꽤 많고 네. 보통 그렇게 만들자고 하는 애들이 대부분 네, 추리력이 평범하진 떨어지죠. 않잖아요. 추리력도 떨어지고 4차원이고 사고치고 네, 그런 전형적인 캐릭터입니다. 약간 4차원인데 아까도 자네가 천재 안채율인가 이런 것처럼 연극적인 말투를 자주 구사를 하고요. 근데 제법 리더십이 있어요. 그래서 사건이 벌어지면은 너는 뭘 하고 너는 뭘 하고 하면서 역할 분담을 한다던가 지시를 해서 이제 좀 좌중을 사로잡는 그런 능력 같은 아하. 거는 좀 있고요. 쉽게 생각하면 또라이 관종이랄까. 네,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친구들로는 뭐 약간 보이시하고 체력 담당인 행동대장 최성윤이 있고요. 감식반이라고 하면서 뭔가 컴퓨터 업무 같은 걸 다 하는데 본인은 오컬트에 꽂혀있는 김하재라는 아이가 있고요. 거기에 왜 비서실장이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비서실장으로는 연예인이 되고 싶은 이예희라는 학생이 있어요. 연예인이 되고 싶은데 탐정단의 비서실장을 하고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극부 소속이기도 하고요. 네. 직책이 다 있잖아요. 네. 이미 우리의 이제 채율이는 직책이 다 있기 때문에 고문으로 탐정단 고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애들은 지금 연극부 소품실을 이용해서 이제 탐정단 사무실 같은 걸 꾸미면서 일을 벌이고 있는데 이제 가서 이제 구경을 해봤더니 되게 조사를 잘 해놓은 거예요. 이제 그 조사된 내용들을 봤더니 이제 무는 남자는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출연을 했고요. 2주에 한 번씩 간격으로 나타나면서 피해자는 다 서남여고 학생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등하교 시간에 피해자가 혼자 있는 걸 노려가지고 공격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이 뭐 피해자 이름들, 습격당한 위치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되게 이상한 애들인 줄 알았더니 제법 조사를 해놨잖아 라고 이렇게 좀 다시 보려고 했는데 그 후에 이제 토론한 걸 봤더니 왜 서남여고만 노렸느냐, 옆에 무슨 여고 무슨 상고 뭐 여고 다 있는데 왜 우리 학교만 노렸느냐, 당연하다, 우리 학교 애들이 다 예쁘니까 이런 결론이 있다던가 아니면 피해 장소를 이렇게 연결을 해봤더니 별 모양이 나오고 이제 피해자의 이니셜들을 모아봤더니 아스모데우스, 악마의 이름이다. 세상에. 그 오컬트 담당자가. 그냥 범인은 흑마법사가 틀림없다. 순결한 소녀의 피를 취하려고 하는 게 틀림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혹하고 있습니다. 저런. 옆 오망석 나왔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그렇게 막 헛소리를 해대고 고문을 이제 쳐다보는 거죠, 애들이. 이제 뭔가 기대하는 눈초리로. 그럼 채율이는 시크하게 야 그건 이게 말이 안 되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러면서 채점을 이렇게 다 해주고요. 이러면서 가끔은 이제 어울리다가 자기도 막 헛소리를 내뱉어요. 그래서 에이즈 환자다 그러면서 자기 에이즈를 퍼뜨리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대충 이제 애들이 끌릴 법한 허황된 소리들을 그냥 이렇게 대충 던져주면서 언제쯤은 얘네들도 그냥 지쳐 나가 떨어지겠지 하면서 이렇게 어울려주고 있었거든요. 장단을 맞춰주나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얘네들이랑 언제쯤 떨어질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만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오빠한테 전화가 걸려와요. 미국에 있는 오빠랑. 그래도 제법 친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빠랑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이런 일을 당하고 걔네들한테 얽혀 들어갔는데 좀 얘네들하고 떨어질 방법 없을까? 뭐 이렇게 하는데 오빠가 이렇게 듣더니 야, 너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지하철 타기 전에 당했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네가 서남여고 학생인 걸 알고 우리 집까지 온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학교 근처에서 당한 게 아니라 네. 집 근처에서 집 근처에서 당했죠. 지하철을 타고 이동해야 될 정도는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네. 그 남자는 네가 서남여고 다니는 것도 알고 네가 그 길로 다니는 것도 알고 일부러 찾아와서 본 거라고. 근데 이거는 의도된 범행이다 라고 이제 오빠가 말을 하고 이제 소름이 확 끼치는 거죠. 과연? 아 근데 조금 더 아닙니다. 과연 탐정단은 무는 남자를 잡아낼 수 있을까요? 채율이는 엄마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스토리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안 돼요. 너무 짧아요. 지금 내적 빡침이 여기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핏대 섰어요, 선생님. 아니 근데 이게 한 권이 짧은 5개 단편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말씀드리면 거의 뭐 한 에피소드를 다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그럼 무는 남자 사건은 5개 중에 하나. 네, 가장 첫 번째 에피소드예요. 네. 정확히는 이 책 이름이 서남여고 탐정단 방과후 미스터리라는 제목인데 2013년 작품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건이 있는데 이제 두 번째 건은 서남여고 탐정단 탐정은 연애 금지라는 제목으로 2014년 11월 겨울쯤에 나왔어요. 그래서 2015년 한국 추리작가협회에서 추리문학 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대상으로요? 네. 그리고 이제 2014년 겨울에서 2015년 봄까지 해가지고 JTBC에서 드라마화 됐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화 됐다는 얘기는 그때 한번 듣기는 했었는데 찾아보진 않았는데 뭐 안타깝게 좀 시청률 저조로 조기 종영됐다고. 네. 제가 아마 2권을 읽었었던 것 같아요. 1권을 안 그래요? 읽고 그리고 드라마를 조금 봤었거든요. 근데 드라마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일단 반가운 얼굴들이 많고요. 네. 이제 진진 씨가 주인공 채율 역을 맡았고 강민아 씨가 미도 역을 했고 이제 선생님을 김민준 씨가, 엄마 역을 이승현 씨가 했어요. 그리고 천재 오빠 역을 장기용 씨가 하고 그 연예인 되고 싶어 했던 친구 있잖아요. 네. 그 친구를 혜리 씨. 걸스데이 혜리 씨가 응답하라 1988 하기 전에 네, 그 드라마로 먼저 연기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러면 드라마는 이 1권의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1권 내용하고 2권 내용을 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이 2014년 겨울에 나왔는데 드라마도 2014년 겨울에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2권 내용이 들어갔다는 건 그 드라마 제작하기 전에 작가랑 협의하에 이제 2권 내용을 미리 각본에 쓸 수 있게 한 게 아닐까 싶고요. JTBC에서 하기는 했는데 느낌은 약간 웹드 느낌의 웹에서 하는 웹드 느낌으로 차라리 이거를 정규 편성하지 말고 웹드에 올려가지고 그냥 유튜브 같은 데 올려서 좀 더 짧게 잘라가지고 했으면 훨씬 더 인기가 있지 않았을까 좀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진행하는 방식이나 편집하는 구성은 되게 깔끔했었거든요. 뭐 미니 인터뷰나 뭐 그런 CG 처리 같은 것도 좀 현대적이어서 2014년이면 그래도 꽤 옛날 드라마인데도 그렇게 촌스러운 느낌이 없어서 혹시 궁금하신 분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권의 제목이 방과 후 미스테리잖아요. 네. 그럼 5개의 이야기가 다 방과 후에 벌어지는 일들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요? 네, 뭐 수업 중에 일어나는 내용은 아니니까 방과 후라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네. 아무래도 탐정단이니까 의뢰를 받겠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비 오는 날 어떤 아줌마가 와가지고 학생 핸드폰 좀 볼 수 있어? 라고 해서 핸드폰을 빌려드렸더니 갑자기 자기 핸드폰에 달려있는 키링을 거칠게 뜯어서 이렇게 도망가는 그런 사건이 있어서 그 키링 인형을 찾아달라 뭐 이런 의뢰도 있고요. 그 동네 이상해요. 무서워요. 네, 아니면 뭐 어떤 학급에서 집단 따돌림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제 가해자 학생들과 피해자 학생이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진상을 조사해달라 뭐 이런 의뢰를 받아서 해결한다던가 뭐 그런 일들이 있어요. 탐정단의 존재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도 좀 인지도가 있네요. 라고 할 수는 없나요? 네, 그냥 사고 치는 좀 이상한 애들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고 선생님이 의뢰했던 거는 이제 다른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걔네들한테 미심쩍지만 그래도 길이 없으니 얘들한테 한번 맡겨본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약간 이 전체 흐름에서 등장하는 빌런이자 조역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자세한 건 스포일이니 말씀드릴 수 없고. 네. 갑자기 확 땡기지 않습니까? 네, 엄청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네. 책의 분위기는 맨 앞에 챕터 소개에서 이미 결정이 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소제목이 되게 센스 있죠. 보여드릴게요. 어디 봅시다. 선업여자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잠깐 아까 철수의 그 그러네요. 문제 같은 느낌인데. 자, 제 연교시 미스터리 영역 추리 2. 추리2. 추리2. 문제 1. 신종 변태가 이동한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의 적파는 돌멩이를 날려라. 문제 2. 비밀 파일과 골분 항아리의 연립 방정식을 풀고 사라진 핑크 토끼의 좌표를 구하여라. 이 핑크 토끼가 그 키링입니까? 자, 문제 3. 제시된 명제들의 참과 거짓을 구별하여 투명 미로를 미분하라. 아 진짜 싫다. 여러분 싫어하시는 미분 나왔습니다. 지금 바닥을 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 4. 두 가지 독립사건에 희생당한 검은콩 두유의 원한을 풀고 총격의 진범을 찾아라. 아, 꼭 찾아야 합니다. 콩을 공격하다니. 문제 5. 무한급수의 레플리카가 수렴하는 합을 구하고 살인자를 판별하라. 오, 흥미가 돋는 제목들이네요. 그렇죠. 약간 유쾌한 챕터들이죠. 네. 그래서 소설이 전반적으로 유쾌해요. 그래서 그 유쾌함 대부분은 탐정단에서 오고요. 미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종 또라이. 그래서 상당히 민폐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야 뭐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야기를 끌고 가는 힘이 이제 미도한테서 나와요. 사실 채율이 혼자 있으면 이거는 뭐 사건이 죽도 밥도 안 되고 얘는 그냥 가만히 있겠죠. 이런 일이 있든 없든. 근데 이제 사건을 벌여주고 사건의 진상을 찾으려고 하고 아이들의 의지를 모으고 이런 게 이제 미도한테서 나오고요. 네. 그런 탐정단의 리더들이 그렇듯이 아까 선인영님도 말씀하셨듯이 추리력이 뛰어나진 않아요. 이상한 결론을 내릴 때도 많고 네. 이제 자료조사와 뭐 이렇게 일을 벌이고 나면은 이제 채유리가 늘 이제 정리를 해주는 입장이고요. 근데 좀 아쉬웠던 게 그 밖에 다른 멤버들은 1권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등장하지 않고 약간 이름도 좀 헷갈리고 누가 누군지 이렇게 잘 안 드러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2권에서는 많이 해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각자의 에피소드에서 좀 중심적인 역할로 나오고 각자의 개성을 드러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싶고 그리고 또 이제 채유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인데 천재 오빠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요. 애정 결핍도 있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고 그런 거를 약간 이제 툴툴대면서 탐정단과 있으면서 조금 푸는 거죠. 애들이 막 오 천재 막 이러면서 해주고 막 탐정단 나가려고 그러면 못 나가게 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되게 시크한데 탐정단이 전체적으로 초딩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리고 채율은 좀 어른스러운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같은 동급생이라고 볼 수 없는 정신연령의 차이가 있는데 그 나이대가 좀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할 때가 있고 어떨 때 보면 되게 놀랍도록 성숙할 때가 있고 뭐 그 나이대의 그런 차이들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래도 채율이가 전반적으로 시크한데 탐정단 때문에 좀 무너지는 순간들이 몇 번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귀엽고 아까 그 콩님이 분노하셨던 두유의 원한 그게 이제 채율이가 화가 전시회를 갔다가 뭔가 이제 약간 테러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고 거기에 범인으로 지목을 당해요. 그래서 경찰서 가서 간단한 신문 같은 걸 받고 이렇게 나가니까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애들이 이제 코도 빨갛고 막 팅팅 얼어가지고 막 이렇게 채율이를 기다리는 두부 거예요. 대신 두유를 네. 두부 대신 두유를 이렇게 주면서 고생했어 막 이러면서 주거든요. 그래서 두유를 이렇게 쪽쪽 빨아 먹고 있는데 그새 그 잠깐 사이에 채율이 그러니까 굉장히 인기 화가였어요. 약간 아이돌적인 인기가 있었던 화가여가지고 팬들이 좀 극성 맞았었는데 그새 신상을 다 턴 거예요. 그래서 얘가 누구누구 작가 전시회에서 테러하고 뭐 총 쏘내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신상이 다시 털려가지고 채율이가 그게 속상하면서도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내 신상이 털리지? 나는 그냥 바로 경찰서 갔는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사건이 벌어진 직후에 미도가
여러분 안심하세요. 저희는 서남여고 탐정단입니다. 이러면서 저희 지시를 받아주세요. 이러면서 셀터를 하고 다녔던 거죠. 아, 미도야. 네. 그래서 거기까지 떠오른 채율이가 마시던 두유를 미도한테 던지고 목을 조르는 네,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네, 그런 고등학생 같은 그런 귀여운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채율이는 결국 탐정단의 공식적인 일원이 됩니까? 네, 이제 이건 전체적으로 약간 이렇게 이야기는 각각 나눠진 5개의 에피소드지만 약간 채율이의 성장사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마지막에서는 약간 어머니의 그런 통제에서 벗어나는 강한 마인드를 얻게 되는 애들한테 하도 시달리다 보니 그런 강한 마인드를 얻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탐정단이 없었으면 채율이도 이제 엄마 말대로 그냥 1년 학교 다니고 있다가 미국으로 유학갈 수도 있는데 네, 탐정단 활동을 하면서 이제 활력을 얻고 자기의 의지대로 좀 진로를 나가게 되죠. 강해지는군요. 네. 이제 그런 에피소드들 때문에 웃긴 것도 있고 묘사나 서술이 좀 웃긴 부분들도 있는데 아까 그 사건 이후로 이제 신상도 털리고 범죄자라고 오해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채율이는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네. 학교를 가면 이제 내가 이걸 굳이 막 해명하고 하면서 학습 분위기를 망치느니 그냥 이대로 오해를 굳힐까라고 생각을 해요. 어허. 그러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합니다. 나는 범죄자다. 나는 범죄자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학교 가자마자 이렇게 문 세게 열고 험악하게 인상을 굳히면서 애들 쳐다보고 막 이러거든요. 범죄자 캐릭터를 네. 이렇게 애들이 겁에 질리면서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이제 작가를 총으로 쏜 사람으로 보는 거잖아요. 시선을 외면하고 하면서 채율이가 모범생 젠트리로 10년 살아왔는데 이런 새로운 계급을 받아들여야 하다니 이러면서 나쁘지 않는데 적성에 맞는 것 같다 막 이런 묘사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 잠깐 질문. 총이 뭐 페인트볼? 뭐 아니면 공기총이었어요. 공기총. 네. 그래서 탐정단이 벌이는 사건 자체도 좀 유쾌한 부분이 있고 채율이가 약간 체념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그 나오는 묘사나 서술들이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시종일관 좀 유쾌한 분위기가 지속이 돼요. 근데 이제 이 분위기랑은 다르게 각 단편의 중심이 되는 사건들은 조금 그 사회란에서 가져온 것 같은 우리가 많이 보는 청소년 뭐 자살 문제, 집단 따돌림이나 뭐 스포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뭐 땡땡이나 땡땡땡땡땡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뉴스에서 많이 접하던 그런 무거운 사건들을 다루면서 너무 장르적인 소설이다 보니까 추리소설은 약간 현실에서 분리되는 느낌이 조금 있잖아요. 그렇죠. 게임이나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회 문제를 들고 오면서 좀 더 현실과 결합시킬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됐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어른들이 다루는 청소년 문제들이 특히 어른 작가가 서술했을 때 약간은 훈계조가 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눈높이가 다른 충고 이런 게 좀 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크게 느껴지진 않았고요. 물론 저도 이미 썩을 대로 썩은 어른이라 되게 그럴 수도 있는데 청소년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를 모르겠는데요. 그러네요. 당사자들의 후기가 그쵸.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제 그 탐정단이 제가 아까도 이런 소재가 뭐 추리 만화나 추리 소설에 많이 쓰인다고 했잖아요. 네. 그만큼 약간 자귀적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자귀적인 소재가 있으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다뤄서 그 무거운 분위기를 좀 상쇄시킬 수 있는 좋은 도구를 선택한 것 같고요. 그래서 무거운 사회 사건을 다루면서도 이제 유쾌한 분위기를 잃지 않고 그러면서 또 미스테리한 그 사건 구성을 끌어나가는 되게 절묘하게 밸런스를 잘 잡은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회 문제라는 게 또 양날에 가릴 수밖에 없는 게 약간 사회 문제는 도덕적인 그런 사고관, 가치 판단이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작가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에피소드에서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선 이 입장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작가는 뭐 다른 B 입장 쪽을 더 선호한다던가 뭐 그래서 순간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이제 캐릭터가 너무 화가 나서 아 뭐야 이 삐리리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덮고 이제 잤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햄토리 짤 아시나요 여러분? 자다가 일어나서 그 새끼를 그때 죽였어야 되는데 이거. 햄토리 이렇게 벌쩍 일어나는 거. 근데 아니 막 이러면서 일어나는 그런 심정으로 이제 잠이 들었는데 하룻밤 자고 났더니 그래 내가 당사자도 아니고 뭐 그런 입장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좀 순화되기는 했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안 맞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좀 단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그래 그런 점이 있었지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이 편을 읽으면서 네. 이 편도 그런가요? 정확하게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내적 자아랑 충돌을 일으키는 그런 게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랑 좀 안 맞았던 게 이제 2편, 3편이 좀 안 맞았었는데 그거 제외하고는 좀 재밌게 봤거든요. 네. 첫 번째랑 네 번째랑 다섯 번째 단편이 그 편들이 좀 추리적인 요소들도 좀 강했고요. 네. 특히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그 네 번째 등장했던 게 아까 그 피격당한 화가였는데 네. 아까 빌런이자 조력자라고 했던 그 선생님 조카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좀 이사장 아들로 연극 영화계에선 유명했던 극작가였었는데 어느 사건 이후로 그냥 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집안이 잘 살기 때문에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벤츠 타고 다니고 막 그리고 약간 중년임에도 되게 멋있는 선생님으로 나와요. 그 선생님의 조카로 네 번째 사건이 끝날 때쯤에 그 화가가 우리 삼촌하고 연관되어 있는 자살 사건을 조사를 해달라라고 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섯 번째 에피소드에서 그 여학생들이 이렇게 몇 년 간격으로 자살을 계속했던 그런 사건들을 조사하면서 진상을 밝히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 그 굉장히 추리적인 요소도 많고 드라마틱한 구성도 있으면서 감정을 건드리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되게 재밌게 봤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호평하시네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빙과 예전에 했던 빙과처럼 좀 더 이제 긴 시리즈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2편 이후에 새로운 시리즈가 안 나왔나요? 이거는 이따 작가님 소개할 때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작가님이 동화책 쓰고 계십니다. 탐정단은 잠깐 버려두셨군요. 네, 탐정 일은 잠깐 쉬시고 동화 일을 하고 계셔서 당분간은 안 나오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 본인이 약간 지쳤다는 인터뷰를 봤거든요. 네. 이제 어린 아이들을 키우면서 접하게 되는 사회 사건들이 너무 무서운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를 데리고 놀이터에 나갔는데 30초만 애가 잠깐 안 보이더라도 자기는 정말 나쁜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상상에 이제 겁에 질려가지고 애를 찾게 된다던가 뭐 그런 거에 조금 지쳐가지고 이제 동화책을 쓰시면서 굉장히 본인이 힐링되는 자가 힐링 중이시군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하시는 걸 보니 약간 휴식 기간을 지금은 갖고 계시는 것 같고 국내에서는 좀 보기 힘든 형식의 추리 소설이잖아요. 이 전에도 이후에도 잘 볼 수 없었던 코지 미스터리이기도 하고 학원물이기도 하고 해서 사실 옆나라 일본에서는 굉장히 쏟아져 나오는 작품들인데 우리나라에선 좀 볼 수 없어서 아쉬웠었는데 이 책을 보게 돼서 저는 상당히 기꺼웠고요. 이렇게 이런 작품들이 박하익 작가님이 이제 3편을 계속 써주셔도 좋겠지만 뭐 좀 다양한 작가님들이 이런 장르를 시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유리가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정이 들고 선생님은 왜 이러는 거야? 엄마는 왜 이러는 거야? 막 이렇게 몰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제가 2권을 안 봤는데 2권을 제가 만약에 오늘 보고 왔으면 이번 편 썸네일도 우리 채유리 꽃길만 걷자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았을까? 지난번에 마르스의 그 감성을 이어받으면서
그쵸. 딱 고등학생 시점으로 충만한 감성이. 어떻게 보니 연속으로 17세의 여고생을 그러네요. 말을 쓴 여고생은 아니지만 재밌게 읽은 소설이고 계속 나와줬으면 좋겠는 그런 장르입니다. 네, 제가 딱 생각하는 학원물에 정말 딱 맞는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전형적인 학원물 네, 같은 느낌이죠. 즐겁게 볼 수 있는. 네, 아이들 또 보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박하익 작가님 소개를 드리면 정보가 많이 나와 있지 않으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작가 양력에 뭐 학력이나 뭐 가족 관계나 이런 것도 많이 나와 있는 편인데 그냥 작가로서의 양력하고 뭐 출생연도 이 정도밖에 안 나와 계세요. 박하익 작가님은 1981년생이시고요. 2008년 화면저편의 인간으로 개간 미스터리 신인상을 수상하며 데뷔하셨습니다. 2010년에는 꽃무릇 이야기로 동양일보 신춘문예에 당선을 하셨고요.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동화책 도깨비 폰을 개통하시겠습니까? 이런 책을 내셨거든요. 그래서 주로 추리 소설을 쓰시지만 한쪽 장르에는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장르를 쓰시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박하익 작가님의 장편 데뷔작 추리소설 종료되었습니다로 이제 처음 만나게 된 작가분인데 가까운 미래에 어느 날부턴가 뭔가 눈빛이 흐릿하고 말이 이렇게 느릿느릿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멍하니 있다가 어떤 사람들 무참히 살해하고 사라져요. 근데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이걸 조사를 해봤더니 말이 어눌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 무참히 살해당한 그 사람이 죽였던 피해자였던 거예요. 대박. 네, 그래서 그 피해자들이 어느 날 살아나더니 자기를 죽였던 사람들을 살해하고 사라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인공 어머니가 7년 전에 소매치기에게 살해당한 일이 있었는데 범인이 잡히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살아 돌아오시더니 주인공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소매치기한테 네네. 해하셔야 되는 행동을.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으니까 경찰로서는 잡았다 이놈, 네가 범인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어머니가 이제 죽이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이제 자기 복수를 하고 사라지거든요. 근데 죽이지를 못하니까 어머니는 사라지지 않는 상태로 그대로 있고 사라지지 않은 사건이 없었으니까 다 사라졌었으니까 이제 CIA나 뭐 이런 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신원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경찰이 얘가 범인이구나 하고 이렇게 처음에는 심증을 갖고 봤는데 얘가 엄마를 대하는 태도나 뭐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게 너무나 범인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도 얘만 보면 미친 듯이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좀 떨어뜨려 놔서 얼굴을 안 보게 한다던가 뭐 이러면은 엄마도 약간 어눌하지만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그냥 아들 대하듯이 하고 그래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장편 소설이거든요. 너무 흥미로운데요. 그쵸? 굉장히 흥미로운 소재죠. 제가 이거를 이렇게 사두고 안 보고 있다가 카페에서 조금 일 보기 전에 시간이 남아서 이거나 볼까 하고 이렇게 하다가 진짜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쭉쭉쭉쭉쭉 다 봤거든요. 굉장히 가독성과 몰입력이 좋은 소설이고요. 장편인 것도 이번에 찾으면서 이게 장편 소설이었어? 장편 데뷔작이었어? 라는 거를 깨달을 정도로 원래 단편만 계속 쓰다가 장편을 쓰면 그 분량 맞추는 걸 되게 힘들어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기승전결해서 조금 미스가 나고 그런다고 들었는데 그런 걸 모를 정도로 장편이었어 싶을 정도로 장편임에도 단편의 속도감으로 굉장히 빠르게 사건이 전개가 되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 작품도 영화화가 됐었어요. 그래서 2017년에 희생부활자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됐는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아는 사실이고 친구의 곽경택 감독이 이제 감독을 했고요. 김래원 씨와 김혜숙 씨 주연으로 했는데 영화를 찍고 나서 굉장히 상영하기 힘들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근데 그 이유가 뭐 제작 쪽의 이유라기보단 작품성 자체가 조금 떨어져서 좀 힘들었었다라는 그런 느낌이었고
실제로 개봉하고 2주 만에 음. 좀 다 내렸었던 아유, 굉장히 안타깝네요. 졸작이 된 케이스라고 합니다. 잘만 만들었으면 정말 좋은 영화가 됐을 것 같은 그러니까요. 스토리인데. 소재 자체가 저도 책 보면서 좀 이거 영화하면 되게 재밌겠다라는 작품이었는데 원작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흥행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그렇죠. 같아요. 잘 살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닌가 봐요. 그거를 잘 다듬어야 되는데 뭔가 책이라는 플랫폼과 영화라는 플랫폼은 다른 거니까 영화 플랫폼에 맞게 이렇게 잘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직은 우리나라가 미숙한 게 아닐까 싶고 그래서 이 작품으로 대한민국 디지털 작가상 대상을 수상을 하셨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새는 아이를 키우면서 동화 작가를 하고 계시고요. 네. 두 작품 다 저는 되게 재밌게 봤던 작품들이어가지고 다양한 장르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추리소설을 쪽을 계속 써주시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있어요. 다음 활동 좀 기대해 봅니다. 네. 이어지는 28화 3부에서는